메이저 카드 점성학적 대응, 타로 카드의 메이저 카드가 대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기존에 갖고 있는 상징성에 또 다른 상징성이 엎혀서 상징이 더 넓어졌죠. 다시 얘기하면 상징이 많아지면 판단하기는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상징이 넓어짐으로써 포괄할 수 있는 힘은 또 커지죠. 그런 점이 있죠. 제가 이제 수업을 하기 전에 우리가 상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타로 카드는 꿈에 많이 비유됩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예언이죠. 뭔가 앞날에 일어날 사건들을 꿈이 잘 보여준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꿈의 해석이라는 책도 나오고, 인간은 진화되어 오면서 뭔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정신이 먼저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능도 발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꿈을 꾸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이 타로 카드가 꿈에 비유되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 이게 불안이 있단 말이죠.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집을 내가 지금 팔아도 될까 뭐 이런 불안이 있는데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충고는 해줄 수 있지만 확신은 들지 않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충고라고 하는 것은 내하고 거의 뭐 별반 다르지 않는 인간이 하는 거니까. 그런데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뭔가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다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꿈은 누군가가 나에게 그냥 위로를 한다거나 뭐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꿈을 좀 더 신성하게 여기는 거죠. 힘있게 여기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매번 집을 팔아도 될까 하면서 우리가 그냥 꿈을 늘 꾸지를 못해요. 꿈을 꾸면 좋아요. 집 꿈에서 아버지가 나타나서 집을 팔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확신이 든단 말이죠. 집을 파는 게 맞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게 늘상 그렇게 꿈이 꾸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타로를 뽑는 거예요. 타로가 예를 들어서 뒤집었을 때 타로의 그림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나요? 없어요. 우연히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 우연히 주어지는 거. 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신적인 조화일까? 그 78장 중에 내가 뽑게 되는 것이 신적인 조화일까? 내가 그 그림을 원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주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타로가 바로 꿈에 비유되는 이유가 이제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힘을 가지는 거예요. 타로 카드를 보고 뽑으면 다 좋은 거 뽑겠죠. 제가 그래서 꿈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타로 카드는 꿈에 비유되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꿈 중에 자꾸 제가 잊어먹었어요. 요즘에 나이가 들어서 계속 잊어먹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몇 가지를 썼어요. 안 잊어먹으려고. 그런데 여기 뭘 썼느냐 하면 오늘 꿈 얘기를 해야 되겠다. 꽃감 얘기를 해야 되겠다. 호랑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또는 에오스라고 하는 새벽의 신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꽃감 막대기에 대한 꿈을 얘기해야 되겠다 했는데 카톡이 왔는데 지금 꽃감을 보냈어요. 이렇게. 내 지금 이거 하려는데 꽃감을 보냈어. 누군가가 올려놨어. 자, 여기에서 뭘 느낍니까? 우연의 일치를 느껴요. 내가 꽃감 얘기를 제일 먼저 하려고 했는데 꽃감을 보냈어. 이게 우연의 일치거든. 이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한다고요. 타로 카드를 뽑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꽃감이 나왔어. 근데 꽃감 장소고 꽃감 사러 와. 문을 두드리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게 신적인 조화인가? 이런 느낌을 갖는다고요. 그게 극적일 때 더 그래요. 필요한 것이고 중요할 때. 그러니까 타로는 그런 일들을 겪을 때 이게 신의 조화인가 이걸 느끼는 거죠. 제가 상징에 대해서 다루는 사람이니까 내가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릴게요. 꿈에 대한 거. 누군가가 저한테 그 전에 꽃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꿈을 꾸었어. 꽃감을. 그러면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선생님 꽃감이 무슨 꿈이에요?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꿈을 꾸었다면 어떤 꿈일 것 같아요? 꽃감에 대한 이제 의미들을 생각하겠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꽃감에 대한 어떤 의미가 생각나요? 꽃을 든 꽃감이.
그때는 꼴감이 달콤하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런 걸 상상해 볼 수 있죠. 저 우리 선생님 한번 물어볼게요. 선생님 꽃감 꿈꿔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은 태몽을 생각하시네요. 그러니까 태몽을 생각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선생님이 수많은 말 중에 태몽을 먼저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신변이나 내 주변에 무의식적으로 결혼을 했고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거나 실제로 아이를 가진 사람이 있어. 근데 선생님 그것 때문에 얘기 안 했는데요 라고 하더라도 무의식적으로 내 주변에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누우면서 TV를 봤는데 임신한 여자를 보고 나왔을 수도 있어. 근데 나는 기억을 못해. 스쳐가듯이 지나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이 임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임신과 태몽이 관련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으로 임신이 인출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임신을 했는데 꽃감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거는 모르겠고, 보통은 이제 가일이 나오면 뭐 아들이니 딸이니 이제 이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물어봐요. 어떤 사람이 왔는데 선생님 무슨 꿈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묻죠. 요즘에 무슨 일 때문에 힘들어요? 이렇게 했는데 돈 때문에요. 자, 이 돈 때문이라고 하는 주제를 내가 들었어. 그 주제에다가 꽃감을 맞추면 임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나이가 예를 들어서 50대 이상이야. 애를 이제 가질 이유가 없어. 그리고 뭐 수술까지 해서 애를 못 가져. 근데 임신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네이버에 꽃감이라고 꿈이라고 한번 쳐보면 꽃감은 돈의 관계에 대해서 볼 때는 돈이 샌다 그래요. 우리 선생님은 달콤함만 생각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해석자가 그 질문을 살피지 않고 자기 주체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주관적으로 해석해버리면 너무 이 문제의 포커스를 빗나가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뭔가를 해석할 때는 질문을 잘 들어라. 그 사람의 상황을 잘 간파해야 된다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먼저 질문을 잘 이해해야 답이 나오는 거죠. 또 내가 한 가지 얘기할게요. 누군가가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기회가 되면 그 꿈에 대한 공부도 좀 깊이 하고 싶은데 뭐 프로이드 같은 사람이 이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칼융이나. 근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차를 타고 어떤 그 강을 건너는데 꽃이 하나가 강가에 있었는데 자기가 막대기를 들고 그 꽃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만지는 막대기로 꿈을 꿨다라고 나한테 이제 지인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자식이 외국에 있습니까? 그랬어요. 외국에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거는 남녀 간의 관계, 애정의 문제다. 그래서 내가 그리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애정의 문제였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그러면 그 꿈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내가 내릴 수 있었을까? 제가 그걸 확신한 건 아니에요. 예측한 거죠, 그냥. 꽃이라고 하는 거는 여자를 상징해요. 근데 막대기는 남자를 상징해요. 우리 그 완저 카드 있잖아요. 막대기로 꽃을 이렇게 터치한다는 거는 섹스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강을 건너는 그 기찻길이 강을 건넌다. 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어떤 경계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게 외국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멀리 떨어져 있는. 강은 또는 바다는 옛날 사람들에게는 위험한 곳이에요. 특히 바다가 그렇죠. 바다가 죽음을 많이 연상시켜요. 왜냐하면 배 사람들이 바다에 나가면 예전에는 지금보다 뭐 기술이 발전 안 했고 그 뭐 기후를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이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바다는 우리에게는 미지의 어떤 동경도 되지만 바다 끝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가 원시 인류부터 살아오면서 바다는 사실 개척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죠. 그래서 바닷가에 가면은 우리가 말하는 미망인들이 많아요. 미망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죽지 못한 사람이니까 가부라고 해야 될까요? 홀로 사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옛날에 많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삶과 연관된 이제 상징들이 있는 거죠. 또 제가 하나 꿈을 해석한 걸 하나 얘기하면, 새벽에 창문 밖에서 여자가 죽어 있더라. 창문을 열었나? 그래서 창문 가까이에 여자가 죽어 있더라. 선생님이 무슨 꿈입니까? 새벽에.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새벽에 창문 밖에 여자가 죽어 있더라. 냄새가 너무 심하더라. 새벽에 창은 윈도우다. 창은 윈도우. 우리 화면, 컴퓨터. 그 다음에 여자가 죽어 있는데 새벽이다. 새벽의 신 에오스를 생각했어요, 제가. 우리 한국적이지 않죠. 그런데 현대적인 건 맞아요. 지금 우리는 윈도우를 쓰고 있고 새벽의 신 그리스 신화 우리 삶에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애들 다 읽히잖아요. 그죠? 근데 죽어 있어. 냄새가 심해. 비트코인 합니까? 에오스를 찾아봤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비트코인을 엄청 날렸어요. 에오스 그거 사가지고. 나도 놀랬어요. 해석하고. 그렇죠? 근데 그게 맞을 확률이 맞았으니까 그렇구나 그렇게 해석이 되지 맞출 확률이 어렵잖아요. 근데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맞췄는지 나도 신기하죠. 근데 그런 해석이 되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 라는 걸 내가 설명해 주고 싶었던 거고, 꽃감에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 꽃감에 대해서 얘기하면 호랑이가 꽃감 때문에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꽃감은 여러 가지의 상징을 가질 수 있다. 무섭다는 상징을 가질 수가 있다. 내 아들이 새 남편을 맞아들이면 내가 재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할까요? 라고 했을 때 꽃감을 구웠어. 달콤하다도 되지만 먹는 거로만 생각하면 남편을 무서워할 수도 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새 남편이 호랑이띠야. 개연성이 더 강해져. 그래서 타로 카드의 상징은 그냥 우리가 우연적으로 찍어서 맞추는 게 아니고 개연성이 얼마만큼 반복되는가에 대한 인간의 자기 확신이죠. 우리가 가위바위보 해갖고 딱 한 번 졌죠. 인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 한 번 더 하자라고요. 자, 밖에 술 사러 가는데 가위바위보 해서 진 사람 사러 가기로 했다. 한 번 하면 져서 인정 안 해. 한 번 딱 더 하자 그래. 그래서 이제 내가 이기거나 지기나 하면 내가 다시 지면 성질 나서 한 번 더 해. 근데 내가 이기면 1대1이니까 한 번 더 해. 인간은 3번 정도는 해야 인정을 해. 그래서 그 3번을 한다는 게 뭐냐 하면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지에 대한 거죠. 내 마음이. 개연성의 반복이야. 3번 다 졌어. 그러면 바로 가. 이 운명이겠다 하고 가. 근데 두 번 이기고 한 번 이기거나 하면 5번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왜 3선 가자 이렇게 한다니까. 그 인간이 타로 카드를 이렇게 하다 보면 결정이 나왔는데 한 장 더 뽑아. 왜? 한 장 더는 뽑고 싶어. 인간의 개연성의 문제거든. 내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것이 중복돼야만이 인정이 된다고. 그래서 칼융이 그리 얘기하잖아요. 우연히 그리고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의미 있다. 그렇게 된다가 아니야. 의미 있을 것이다. 그것을 존중하는 순간에 당신의 삶은 그걸 무시하는 삶보다 풍요로울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타로 카드가 우리가 꿈과 같은 우연이고, 그러나 그 꿈은 어떤 상징을 우리에게 주듯이 우리도 그 꿈이라고 하는 상징을 통해서 뭔가를 이해하는 것, 존중하는 것, 그게 이제 인간에게는 꿈이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에게 갖고 있는 굉장히 신적인 능력이잖아요. 그 꿈이 무시될 수 없고, 꿈이 무시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징이 무시될 수 없다. 그래서 매번 꿈을 꿀 수 없기 때문에, 꿈을 꾸어도 우리 머리가 아침에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타로 카드를 뽑는 것이다.
꿈과 같이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이제 들어갈게요. 타로와 점성학의 상징 대응. 어제는 별자리 12개 했으니까 오늘은 별 10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10행성이죠. 요거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을 칼데아 오드라고 합니다. 지구로부터 떨어져 있는 7행성의 거리이며 이는 당시 칼데아인의 7행성에 대한 인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구입니다. 이게 우주죠. 이게 천동설이죠. 천동설. 지구에서 보면 달이 있고 수성이 있고 금성이 있고 태양이 있고 화성, 목성, 토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 고대인들은 이렇게 지구에서 보면 달이 제일 가깝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 그 위에 수성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현실은 그렇나요? 현실은 수금지화, 목토, 천의 맹이에요. 수성이 제일 먼저 있어요. 제일 가깝죠, 태양에. 지동설로 보면.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달이 우리가 이제 관찰자의 시점에서는 하늘을 제일 먼저 움직여. 그러니까 달이 제일 가깝다 생각한 거야. 그 다음 빨리 움직이는 게 수성이니까 두 번째 가깝다고 본 거지. 그러면 토성은 제일 멀리 있으니까 제일 천천히 간다고 본 거지. 어떻습니까? 굉장히 옛날 사람들은 그 단순한 원리야. 멀리 있는 것은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이고 앞에 있는 것은 빨리 지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러한 관점으로 볼 때 달이 제일 가깝다 이렇게 본 거지.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점성학은 이런 것을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과학적입니까? 아닙니다. 상징적인 겁니다. 상징적인 것. 뭔가 우리가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경험적인 것들을 수치로 드러낸 건데 그 수치를 드러내놓고 계속 그걸 갖고 이용하다 보면 그것만의 나름대로의 어떤 그 원리가 그 안에서 발견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상징 자체가 아주 맞다 틀리다라기보다도 그 상징을 씀으로써 그 상징이 어떤 그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어떤 경험적인 사건들이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면 그거는 이제 상징성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상징이 이제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 사주든 타로든 그 글자 그런 어떤 것들은 하나의 개념인데 또 그 개념을 단순하게 그냥 기호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 기호는 뭔가 자연의 어떤 일부를 우리가 이제 관념적이든 사물이든 뭔가를 이렇게 이제 표시한 거죠. 그러나 그것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그 속에서 어떤 원리들이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 꼭 과학적일 필요는 없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게 주기들이죠. 29.5일, 88일 어떻습니까? 29년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예. 넘어갈게요. 지금 우리가 이제 행성과 대응 관계를 보려고 이제 하는 거죠. 지구에서 이렇게 달, 수성, 금성, 태양, 화성, 목성, 토성이 되어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있는 걸 내행성이라고 했고 그 밖에 있는 것을 외행성이라고 불렀다. 천의 명은 이때는 발견되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날 지동설을 보게 되면 수금지화 이렇게 가죠. 그죠?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과 그 사이에 있는 것을 내행성이라 부르고 그 지구 밖에 있는 것을 외행성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행성을 한번 살펴봤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내가 다시 한번 넘어갈까요? 여기에서는 행성을 한번 세워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지구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그런데 그 고대 때는 19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또 고대 점성학에서는 7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메이저 카드하고 대응 관계가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 화풍 중에 3가지 요소를 가져와서 대응을 시켰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19세기에는 천의 명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10개의 행성이 되죠. 그래서 10개의 행성과 10개의 타로 카드를 대응시킨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자, 이제부터는 태양부터
어떻게 타로 카드에 연결시켰는지 보겠습니다. 태양 자체는 그냥 우리가 태양 카드가 나와 있잖아요. 떠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것은 뭐 내용을 찾아보지 않고서라도 바로 연결시킬 수 있죠. 여기에서 보면 태양의 그리스 신화니까 그리스 신화로 보면 태양의 신은 헬리오스. 그리스 신화는 제우스가 아버지 크로노스의 그 왕권을 자기가 빼앗기 전까지는 그 빼앗기 전 이전의 시대를 티탄족이라 그럽니다. 이전의 시대의 신들을 티탄족. 그래서 자기가 제우스 시대를 열고 난 이후의 시대는 이제 제우스의 시대죠. 근데 원래 우리가 아폴론이라고 하는 아폴론은 제우스의 아들이죠. 태양의 신. 그러나 티탄족을 보면 티탄족에 원래 태양의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이 헬리오스죠. 그래서 여기에는 헬리오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폴론. 그래서 신들이 티탄족에서 예를 들어서 달의 신은 셀레네인데 제우스의 딸로 보면 아르테미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들을 두 개씩 적어 놓은 것들은 티탄족과 제우스 이후의 시대를 망라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도 있죠. 로마 신화는 거의 그리스 신화를 뭔가 이렇게 정리한 듯한 느낌이죠, 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아폴로라고 하는 로마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신화를 얘기할 때 그리스 신과 로마 신이 그 명칭이 좀 뒤바뀌어 있거나 뭐 그렇기도 한데,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아프로디테를 비너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 신화적으로 얘기하면 아프로디테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비너스는 이제 로마 신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섞어서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별반 많이 안 다르니까 비슷하게 이해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태양 카드가 이 태양과 어떤 의미를 공유하고 있는지, 태양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태양은 맞죠. 그런데 그리스 신화에서는 태양은 생명을 나타내기도 하고 의식을 나타내기도 하고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그것은 점성학에서는 태양이 있는 사인, 아까 어제 제가 보여줬나요? 지구와 태양과 그 태양 너머에 있는 별자리가 일직선이 될 때 자기의 별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태양이 들어가 있는 별자리가 자기의 별자리가 되기 때문에 태양은 자기 정체성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태양 자체는 여기에서 생명이나 의식이나 정체성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는 또 자신의 별자리를 부여받는 하나의 보조 기능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태양 자체는 어쩌면 한 사람의 에고일 수도 있습니다. 에고. 내 마음 속에 있는, 우리가 융의 마음의 모델로 보면 마음의 한가운데에 그 중심 원행이라고 하는 아크타입이라는 게 있죠.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라고 보기도 하고,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다 할 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말하거든요. 또는 그 불교에서는 불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 그거 불성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내 마음 한복판에. 그래서 태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마음의 한복판에 있다면 이게 바로 의식이고 에고죠. 자기 자신을 상징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카드를 볼 때는 태양이니까 뜨겁다, 여기에서 꼬불꼬불한 것은 열이고 직선은 빛이죠. 태양은 빛과 열을 다 갖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우리가 태양의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지만, 이 태양이 나왔을 때 네 마음을 봐라, 네 마음의 한복판이다, 이렇게 점성학적인 의미를 끄고 들어오면 네 마음 한복판을 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풍부해지고, 또 그것이 우리가 태양을 볼 때 내 마음의 빛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것 같지가 않죠. 태양이 있고 생명들이 살 수 있는 거니까 내 생명은 어디서 부여받았죠? 태양으로부터 부여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은 내 생명의 중심이기도 해요. 우리 사람들은 자기 몸 안에 태양을 하나씩 갖고 있어요. 정신에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바로 심장이에요. 그래서 심장을 태양에 비유해요. 왜 태양에 비유할까요? 심장이 열이잖아요. 노자에도 그런 게 나오나요? 살아있는 것은 부드럽고 죽어있는 것은 딱딱하다.
결국 뭡니까? 차가워지면 얼음처럼 굳어져요. 맹항성이 얼음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슴에 있는 심장이 곧 태양이다. 그러면 이 카드를 봤을 때 선생님 내 질병이 어디가 몸이 아픈지 요즘에 힘이 없습니다. 심장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심장일 수도 있다. 일수도. 심장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밖에 나가면 뭔가 화끈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심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속에는 심장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거죠. 넘어갈게요. 근데 이게 바로 왜 나오지? 이게 뒤에 들어가 있네. 태양, 지구가 있고 태양이 여기 있고 그 태양과 일직선이 되는 별자리가 바로 태어났을 때 자기의 별자리니까 태양이 여기 없다면 이 뒤에 있다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앞에 있기 때문에 이 태양이 들어가 있는 별자리. 그러면 이 A라는 별이 한 바퀴 돌아서 여기 있으면 태양의 너머에 있는 이게 자기 별자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태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넘어갈게요. 두 번째, 달을 한번 볼게요. 우리 타로 카드에는 달 카드가 있어요. 18번. 근데 2번 여사제 머리 위에도 달이 있어요. 헷갈려요. 달을 어디에 배치시킬까? 그런데 사실은 18번에 달을 배치시키든 2번에 달을 배치시키든 상관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둘 다 달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둘 다 달을 굉장히 강력한 매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타로 카드하고 대응을 시키다 보면 조금 더 달을 좀 더 잘 나타낸 것으로 1차적으로 대응을 시키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달은 이 달과 관련돼서 나온 거죠. 18번 그 달 카드는 그럼 뭐하고 연결시키고 있느냐면 물고기 자리하고 연결시키고 있는데 그 물고기의 물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달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물고기 자리를 지배하는 것이 달인데 그러면 물고기도 물이고 물을 또 우리가 물을 달이 지구와 가까워지면 물이 밖으로 나가는 썰물이 생기죠. 왜냐하면 지구에서 물이 볼록해진다고요. 달을 향해서. 그 달이 멀어지면 바닷물이 들어오죠. 왜? 인력이 거기서는 사라지니까. 그런 이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달과 물은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요. 모든 그 타로 카드는 크게 보면 태양과 달 두 가지로도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양과 음이죠. 사실 양과 음은 서양에서는 음양의 개념이라기보다도 남성성과 여성성의 개념으로 얘기합니다. 그것이 곧 이제 동양으로 보면 양과 음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카테고리상 넓게 보거나 좁게 보거나 그리고 디테일하게 보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보거나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병행되어서 타로 카드를 봐야 돼요. 그래서 타로 카드를 제일 먼저 볼 때는 양인지 음인지 좋은지 나쁜지 기분이 좋게 느껴지는지 나쁘게 느껴지는지를 제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가장 큰 그림 사람이 몇 명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그 다음 그 주변에 작은 꽃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더 들어가서 작은 꽃들은 또 잎이 몇 개인지 그래서 전체를 보고 계속적으로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타로 카드를 볼 때도 10장을 뽑으면 10장에 대해서 한눈에 전체적으로 그것을 간주해야 돼요. 그 다음에 디테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점을 보러 오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제 고수는 어떻게 봅니까? 얼굴을 보지 않고 전체 그 사람의 폼새를 보죠. 네가 어떤 가방을 들고 왔는지, 네가 머리 스타일은 어떤지, 네가 발끝은 어떤지.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얼굴. 그 다음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말하는 것. 그 말소리에서 네가 관심이 있는 것. 계속 그 디테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이 달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달은 신화 속의 셀레네, 아르테미스.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신화에는 디아나죠. 동일시대죠. 달은 여성의 생리 주기와 일치하여 대부분의 지역에서 여성의 상징으로 여긴다. 달은 감정, 정서, 영적 능력, 잠재의식, 비밀 이까지는 우리가 좀 달의 그 약간 신비한 느낌 또 여자의 생리 주기에 대한 그런 어떤 신비한 느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불륜이나 구설수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여자들이 생리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도덕적인 우리가 잣대를 댈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달이 나왔다는 이유로 불륜이나 구술수가 나왔어.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기독교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는 여자 때문이죠. 그럼 기독적으로 보면 도덕적으로 여자는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불륜이나 구술수가 나온 것은 달과 관련된 측면이에요. 달은 변하죠. 보름달이 됐다, 초승달이 됐다 이렇게 변한다고. 변하는 여자 이렇게 본 거죠. 변하는 여자는 어떻습니까?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신뢰할 수 없는. 근데 그러면 그 달의 반대 대척점에 항상 우리가 뭘 두냐면 태양을 둔단 말이죠. 태양은 어떻습니까? 늘 둥글어. 둥근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금이 왜 가치를 가지죠?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을 신뢰할 수 있는 이제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비밀, 구설수 이런 카드들이 이런 어떤 키워드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 여자가 그렇게 생겼다 이게 아니라 이 달을 중심으로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뒤에 있는 성류나 이 하양 기둥과 금은 기둥 이런 것들이 이제 여자의 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중성을 상징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건데 사실은 이 여사제 카드도 긍정성이 참 많아요. 가장 먼저 볼 때는 여사제잖아요. 수녀거든, 수녀. 대수녀 원장. 그럴 때는 우리가 이 카드가 나오면 일단은 영적이고 금욕적이고 지적이다. 이제 그걸 먼저 생각하고 부정적인 것들은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부정적인 문제로 왔을 때는 상황이 부정에 먼저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달과 이 달을 엮어 놓은 것은 별반 개연성이 크게 뭔가 어긋나지 않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느끼는 거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수성이 나왔습니다. 수성, 마법사하고 연결시켜 놨네요. 그러면 마법사의 특징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라고 하면 마법사는 신의 매개자죠. 신과 인간을 엮어주는 매개자. 그래서 마법사가 뭔가 별이 떨어지면 저기에 누군가가 태어나겠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아는 거죠. 그게 이제 신비한 능력인데 하늘의 어떤 뜻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법사를 수성하고 연결시켜 놨는데 수성은 어떤 별인지 한번 볼게요. 신화 속에 헤르메스라고 되어 있죠. 이 헤르메스는 바로 제우스의 말을 전달하는 매개자입니다. 점성학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우스라고 하는 신과 그 부인이 헤라죠. 그래서 헤르메스는 원래 제우스와 그의 부인의 말들을 전달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도 조금 디테일하게 바뀌어가요. 제우스의 말은 헤르메스가 계속 전하고 그 부인 헤라의 말은 이리스라고 하는 우리가 아이리스 꽃의 상징이죠. 이리스라고 하는 무지개의 의인화된 신 이리스가 전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법사는 바로 헤르메스하고 연결되는 거죠. 헤르메스가 중개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헤르메스는 그 중개자로서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헤르메스가 지식과 정보, 일단은 제우스의 말을 전하니까 전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체부가 뭘 들고 다니죠? 전부 정보들을 들고 다니는 게 우체부잖아요. 그러니까 지식과 정보는 당연히 들어가는데 헤르메스 개인적인 어떤 캐릭터의 그 사항들을 보면 외국을 다니면서 뭔가 이렇게 계약도 하고 막 이런다고요. 그래서 계약의 신 뭐 이런 식으로 들어와지고 상징이 또 거기 보면 단편적으로 고아들을 구출해주는 장면도 나와요. 그러니까 고아의 신이라고도 나오고 또 이제 헤르메스가 그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잘 다루고 예언도 잘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들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제 이 매지션, 마법사가 카드가 나오면 우리는 이 사람은 뭔가 모든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연금술을 행할 수 있고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어차피 이 사람이 헤르메스의 속성을 갖고 있잖아요. 똑똑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식에 대한 부분을 많이 알기 때문에 이 친구는 외교적인 능력도 있다고요. 헤르메스를 생각해 보면 그래서 헤르메스가 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점성학에서는 남의 그 형의 아폴론의 소를 훔쳐와서 자기의 피리를 주면서 그걸 바꿔버려요. 계약을 해갖고 자기 걸 가져버려, 소 100마리를.
99마리인가 뭐 하고 뭐 양 몇 마리인가 그런데 가져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계약을 잘한다. 머리가 좋거든요. 그런데 이 마법사는 계약이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일반인보다 더 고민해서 뭔가를 설정을 해와서 계약을 하게 하고 사기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드만 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헤르메스 점성학적인 의미죠. 그렇게 점성학적 의미를 보고 이 카드를 보면 단순하게 어떤 책들에서 써놨던 것들이 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죠. 제가 이제 이 카드가 나와서 점성학적인 의미를 보면 혹시 이는 고아들의 신이니까 혹시 본인이 고아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변 사람들은 묻죠. 선생님, 그 갑자기 책에도 없는 고아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금성입니다. 금성은 우리 선생님들 잘 알죠. 아프로디테, 비너스. 이 사람 비너스 같이 그려졌나요? 좀 아줌마 비너스 같이 그려진 것 같아요. 그죠? 네. 이 카드는 보통 임신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옷에 보면 석류들이 있어, 석류들이. 이 석류들이 다산을 상징하거든요. 씨앗이 많은 열매들, 포도, 벼, 씨앗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다산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는 3번의 카드거든요. 3번은 아버지, 엄마, 아이예요. 비로소 한 가정이 만들어지거든요. 3이라고 하는 피라미드는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죠. 그래서 이 카드의 가장 1차적인 원래의 의미는 임신입니다. 다산이고. 물론 조화와 균형, 기초적 안정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애우는데 그것들이 전부 임신과 관련되어 있어요. 가정과 관련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벼가 잘 익어 있고 물이 대지를 잘 적시고 있는 건 다 풍요를 상징해요. 이 풍요는 다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성이라고 하는 그 점성학에서 금성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바로 아프로디테, 비너스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비너스가 나오면 주변이 굉장히 풍요로워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하나 더 나와 있죠. 아름다운 미를 가진 게 비너스잖아요. 그러니까 비너스에 있어서 점성학에서 금성은 아름답다, 예술적이다, 아름답다, 예술적이다, 풍요롭다, 금전적으로 풍요롭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 카드를 보면 옷을 잘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옷을 잘 입고 있기 때문에 뭐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금성을 안다면 이건 예술적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여자를 어떻게 그려놨든 아름답다,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금성이 실제로 그려져 있죠. 금성은 자궁을 상징합니다. 화성은 창과 방패를 상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궁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것도 하트로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어떤 결실을 상징해요. 그 사랑의 결실이 다산이죠. 아이죠. 그래서 점성학을 알고 보면 조금 더 구체성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 점성학적 구체성을 느낄 수 있다. 넘어갈게요. 근데 참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원래 그 비너스, 아프로디테는 바람둥이입니다. 그리스 신화는 사실 도덕이 없어요. 신의 특징은 한 가지 더 있는데 죽지 않아요. 우리가 맹계에 뭔가 갇힌다 이렇게 해도 신들은 죽지 않아요. 인간만 죽고 신은 안 죽어요. 맹계에 갇히죠. 그런데 그 신들이 족보가 없죠. 전부 뭐 따지고 보면 그리스 신화는 근친상간이에요. 전부 다. 아버지와 자식 뭐 다 이렇죠. 그런데 비너스가 원래 바람둥이에요. 많은 남자들이 거쳐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보고 리산이 이 여자는 바람둥이인데 근데 책에는 거의 그렇게 안 써놨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람둥이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번 여사제만 갖고 바람둥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구설수 뭐 이런 게 있었으니까 스캔들. 그러나 저는 이제 이 카드도 바람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타로 카드는 약간 변별력이 있으면 더 좋죠. 이 카드는 굉장히 밝아 보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바람을 스포츠처럼 핀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여사제는 어떻게 핍니까? 바람을 음탕하게 핀다. 어떻게 보면 똑같이 피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수식을 하나 붙임으로 인해서
그 바람이 예뻐 보이기도 하고 미워 보이기도 해. 이게 이제 말장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실제로 우리가 현대인들은 이렇게 뭔가 섬세한 감정을 구별해 주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게 고유성이잖아요. 자기만의 어떤 남들이 모르는 자기만의 고유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터치해 주니까 좋아하죠.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이제 화성이 나왔네요. 화성은 탑하고 연결시켜 놨네요. 그러면 화성은 점성학에서 어떤 의미냐면 화성은 그리스 신화의 마르스, 아레스를 상징합니다. 창과 방패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마르스가 전쟁의 신이니까 전쟁은 전부 뭡니까? 죽임 아니면 파괴입니다. 그러니까 파괴를 맞춰 놓은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카드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혹시 집에 개가 죽었나? 이렇게도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 개가 죽었다는 얘기를 거의 타로를 배워도 못하죠. 저는 한다는 거예요. 왜 하느냐? 마르스의 상징이 개도 있어요. 개. 그런데 여기에서 마르스가 깨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개가 깨졌네. 개가 죽었네. 좋아하던 애완견이 죽었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비학적으로 보면 이 카드는 지금 16번이니까 더하면 7번이 됩니다. 그렇죠? 16번 더하면 7번이죠. 7번 카드는 어떤 카드가 있느냐 하면 메이저 카드에서 바로 전차 카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 신화를 우리가 좀 보면 불의 전차라는 게 등장해요. 그리스 신화에. 그 불의 전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바로 헬리오스죠. 아폴론의 전에 태양의 신이었죠. 헬리오스가 불의 전차를 몰고 다녀요. 그런데 헬리오스가 잠깐 전차를 세우고 화장실에 갔는데 아들 파에톤이 와서 그 전차를 몰고 나가요. 고3이야, 고3 아들 파에톤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막 사고를 내고 돌아다녀. 그래서 불의 전차다 보니까 지구에 거의 막 절반을 태우고 있어. 그러니까 하늘에 있던 제우스가 번개를 딱 쳐가지고 걔를 갖다가 티그리스 강인지 어디에 빠뜨려서 죽어요. 번개를 쳐가지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카드가 16번인데 더하면 7번이 돼요. 전차 카드가 7번이에요. 여기 번개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 카드를 보게 되면 그리스 신화를 생각하는 저는 이거 차 사고인데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미숙한 차 사고네. 이 사람 혹시 그 초보 운전자 아니야? 했는데 그 아줌마가 초보 운전자야. 아줌마도 놀래고 나도 놀래고 둘 다 너무 놀래갖고 한동안 말을 잃고 서로 감동하는 거죠. 자기도 잠 못 자고 나도 잠 못 자고. 근데 나는 조금 단순하죠. 늘상 하는 거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들이 있다. 여기에서는 한번 볼까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독수리 아니 어디 갔지? 화성의 의미는 방패, 개도 있죠. 금도 있고 창, 투구, 멧돼지도 있죠. 내가 이 카드 놓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제 삼겹살 먹었어, 안 먹었어? 그리고 배탈 났어, 안 났어? 얼굴 보고 딱 그리 얘기해. 죽을 것 같잖아. 지도 또 미치고 나도 미치고 그래 된다니까요.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목성입니다. 목성. 목성은 우리가 점성학에서는 대길성. 아까 금성은 소길성. 화성 방금 지나갔죠. 소흉성. 이제 나중에 나올 토성은 대흉성. 흉성은 그래서 나쁜 게 그려지죠. 이거는 목성이니까 아주 좋죠. 제우스를 상징합니다. 제우스를 상징하는 게 그리스 신화 적인 이 제우스를 상징하는 게 타로 카드 10번에 들어가 있어요. 10번은 뭡니까? 행운. 운명의 수레바퀴, 행운. 그러니까 10번의 행운을 넣고 행운을 목성에다 연결시켜 놨다는 것은 바로 제우스가 최고 아닌가요?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목성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점성학에서 종교, 철학, 법률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종교, 목성은 종교다. 그럼 이 카드가 나왔을 때 뭡니까? 아, 이 친구 종교 생활하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행운이나 운명, 신의 가호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포괄하고 있는데 이 그림이 다 신과 관련되죠. 최고의 신, 바로 제우스죠. 여기에 보면은 웨이트가 뭐라고 써놨느냐면 여기 보세요. 이 지금 네 히브리어 단어가 이 글자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 하나님은 곧 누구예요?
바로 제우스죠. 신중의 신. 그리고 여기에서는 토라라고 이렇게 읽으면 토라라고 읽혀요. 토라는 구약 성서죠. 그런데 거꾸로 이렇게 읽으면 타로가 돼요. 그래서 종교와 신화, 강력한 신과 여기에서는 그 카드를 연결시켜 놓고 있는데, 그런데 이 행운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신으로부터 왔다는 게 1차적일 수도 있죠. 아, 이거는 신으로부터 오는 거구나. 두 번째는 뭐 자기가 운이 좋았어 이렇게 했을 때 신을 믿지 않고도 뭐 개인적인 삶에서 우리가 그냥 작은 행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1차적으로 이는 큰 신에 대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그린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린 거죠. 어제 공부했을 때 우리가 황금 새벽해에서 엘리파 렙이라고 있었죠. 그 원래는 이제 프랑스 사람으로서 알퐁스 루이 콩스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히브리어 그러니까 구약과 이 구약의 어떤 신비적인 어떤 그런 어떤 상징들을 타로 카드에 이렇게 가져와서 집어넣은 거죠. 그 사람의 사상이에요. 잠깐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서 보면 목성은 제우스와 동일시대고 제우스는 권력과 힘을 상징한다. 이 카드가 나왔어. 이 카드는 운명의 수레바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타로 카드에서는 선생님 터닝 포인트입니다. 또는 행운입니다. 아버지 운명하시겠는데요. 이렇게도 쓰죠, 우리가.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힘과 상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쓸 수도 있어요? 야, 당신 그 힘 있는 사람인데, 당신이 힘이 있잖아. 당신이 왜 그 가족들한테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제가 힘이 있어요. 제가 사실 실질적 가장이에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점성학적 의미가 중요하다. 넘어갈게요. 7번 토성으로 한번 가볼게요. 토성. 토성은 어떤 별이냐면 제우스가 아버지 크로노스를 가둔 감옥이라고 그래요. 토성은 고전 점성학에서는 천해명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제일 마지막 별이에요. 제일 마지막 별은 어떤 의미를 갖죠? 종말의 의미를 갖습니다. 종말은 다시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를 갖죠. 죽음은 곧 삶이라는 의미를 갖죠. 씨앗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씨앗은요, 여름을 지나서 죽어 있는 모습이에요. 물론 그 안에는 생명을 품고 있죠. 그래서 씨앗은 원래 죽은 거예요. 갇힌 거예요. 생명이 씨앗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앗을 깨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이 카드는 토성인데 뭔가 씨앗 같은 이 동그라미 안에 여자가 갇혀 있네. 생명이 갇혀 있어요. 이게 바로 토성의 모습이에요. 토성은 땅 속 이런 의미들을 갖거든요. 크로노스가 대지에 낫을 갖고 뭔가 이렇게 추수를 하거나 하는 장면이 마르세유 카드 13번 죽음의 카드를 보면 해골이 땅을 서양의 낫으로 이렇게 공동모지를 이렇게 낫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영혼을 걷어가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낫이라고 하는 건 대지와 크로노스는 대지의 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지의 땅과 관련이 있고 땅이라고 하면 그 땅 속까지도 관련을 시켜요. 그래서 그 크로노스 이 토성이 나오면 토성의 상징은 땅 속의 강물이나 석유 뭐 이런 것도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땅 속에는 뭐가 있죠? 결국은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씨앗이 바로 부잖아요. 우리 앞으로 우리에게 음식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 속에 있는 어떤 그 우리가 부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크로노스와 토성과 땅 속의 씨앗을 같이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사실 여기 그림이 나와서 그런데 원래 여기에 있는 울타리 같이 보이는 요 꽃다발 같이 보이는 거는 원래 뭐냐 하면 두 마리 뱀이 꼬리를 물고 있는 것을 상징해요. 그런데 뱀머리가 없어졌죠. 이거 뱀비늘들이에요. 그림이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많은 책들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써놓고 있는 걸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원류를 찾아가다 보니까 이제 그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구나 하는 다른 도상들을 통해서 이 카드가 그것을 암시하는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뱀이 꼬리를 물고 있는 것을 우로보로스라고 하는데 한 마리가 자기 배에 꼬리를 물고 있는 것도 있고 도룡뇽이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것도 있고 두 마리가 서로 맞물려 물고 있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두 마리가 맞물려 물고 있는 건데 여기에 메비우스의 띠가 나오죠. 메비우스의 띠는 바로 영원성을 상징하죠. 그 우로보로스는 영원성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 있는 동그라미는
우로보로스를 상징하고 이 여자의 목에 걸려 있는 건 사실 뱀을 상징합니다. 세피르토에서 보면 세피르토 도상들을 보시면 생명의 나무 뱀이 그 위를 올라가는 게 나옵니다. 뱀이 엄청난 상징을 많이 갖고 있는 동물이죠. 그래서 뱀은 껍질을 벗죠. 허물을 벗죠.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뱀이 여러 가지 치유나 뭐 지혜 또는 뱀은 욕망 뭐 이런 것들 중에 또 남자의 성기 뭐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거듭남을 갖고 있습니다. 거듭남은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카드가 완성인 동시에 새로운 시작, 죽음인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 카드가 나오면 일반인들은 완성됐네, 좋네라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씨앗을 뿌려라, 지금 시작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씨앗의 의미로. 밥은 제대로 묻고 다니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곡식이잖아요, 밥이. 너 밥은 제대로 묻고 다니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카드가 토성으로 보면 토성은 대흉성이거든요. 이 카드가 나왔는데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구속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선생님이 좋은 카드잖아. 이 마지막 카드고 세계 카드인데 세계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왜 이거 감옥에 갇힌다고 합니까? 바로 토성과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거죠. 예. 넘어갈게요. 8번 천왕성이 나왔습니다. 상징들이라고 하는 것은 좀 오래될수록 생명력이 긴 거죠. 또 오래될수록 우리 마음속에 꿈으로서 강력하게 작용할 거라고 봐요. 중간에 사라져버리면 별로 뭐 인간이 계속 쓰지 않으니까 정신도 유전이 되듯이 안 나오겠죠. 천왕성은 비교적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사니까 2세기밖에 안 됐죠. 2세기도 따지고 보면 200년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천왕성 자체는 먼저 한번 보면 왜 바보하고 연결시켜 놨을까라고 했을 때 바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보는 남들하고 좀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남들이 예스할 때 바보는 노하겠죠. 이 바보야 이렇게 하겠죠. 근데 남들이 노하면 예스하겠죠. 사실은 바보인데 요즘에는 뭐라 그래요? 천재라고 얘기해요. 자기만의 독특함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 독특함이 조금 거부되죠. 일탈로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보라고 하고 단체에 뭔가 속하지 못하는 존재로 보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자기만의 독특함이거든. 천재성이거든요. 그래서 바보를 바보로만 보지 않고 천재성으로 본다고요. 근데 천왕성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한 장 넘겨볼게요. 자, 모든 별들이 뭔가 똑바로 서서 돌지는 않아요. 태양은. 약간 기준축들이 각도가 다 다르죠. 지구는 23.5도 기울어서 도는데 천왕성은 어때요? 완전 들어 누웠어요. 다른 것들은 이렇게 약간 돌면서 태양을 도는데 천왕성은 지금 가로축으로 회전하면서 태양을 돈다고요. 웃기죠? 얘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천왕성 이것만 보더라도 야, 저 바보 카드에 천왕성을 연결시켜 놓는 게 개연성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시죠. 그런데 다시 돌아가 보면 이 바보 카드, 이 천왕성에는 천왕성 자체가 우라노스를 나타냅니다. 태초의 신 가이아, 카오스가 있고 또 우리가 또 시간의 신 크로노스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가이아가 있는데 그 가이아가 자식을 낳죠. 우라노스를. 그리고 이제 둘이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크로노스를 낳죠. 근데 이 우라노스가 하늘의 신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하늘의 신 우라노스는 하늘, 공기와 동일시돼요. 하늘 자체는 우리가 만질 수가 없기 때문에 동일시, 공기와 동일시 된다고요. 그래서 공기는 어떻습니까? 자유롭다. 그래서 새는 공기를 타고 다니죠. 자유롭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유롭다가 되는 거죠. 천왕성과 엄청나게 많이가 아니라 그냥 동일시되죠. 공기의 요소로서. 그래서 천왕성의 아까 그 기준축, 회전축 또는 이 공기 이것만 보더라도 이 두 개 연결되어 볼 수가 있구나. 근데 천왕성은 어떤 거냐 하면 천왕성이 자식들을 다 먹어버리죠. 그래서 크로노스가 자기 아버지를 폐위시키잖아. 그래 놓고 자기도 또 자기 자식을 먹어. 그래서 제우스가 또 형제들을 구해내고 아버지를 폐위시키잖아. 그러면 이 카드를 볼 때, 바보 카드를 볼 때 우리는 이렇게 하죠. 자유롭다,
바보 카드는 자유롭다. 또 뭔가 가진 것이 없다, 순진하다 이렇게 쓰는데 나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 친구는 자식들한테 잘 못한다. 바보니까 잘 못할 수 있지만 자식들한테 잘 못한다를 여기서 쓰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렇게 유추해서. 바보니까 못할 수는 있어요. 모든 걸 못한다 그러지 자식들에게 못한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고. 물론 들어가 포괄적인 개념이야. 근데 자식이라고 얘기할 때 뭘 띄죠? 구체성이 띄어요. 우리는 점을 칠 때 구체성을 띄워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집이 언제 팔립니까? 석 달 뒤에 7일 날 전으로 이렇게 구체성 띄워주잖아요. 그래서 내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적인 구체성 띄워주잖아요. 12시 정도에. 12시에서 한 2시 사이. 왜냐하면 부동산이 그때 계약을 제일 많이 해. 이유 있는 합리성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천왕성을 조금 더 알면 이걸 잘 쓸 수 있죠. 넘어갈게요. 자, 해왕성. 우리가 이제 하나 더 남았는데 해왕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해왕성은 천왕성 다음에 발견한 별이죠. 우리가 넵툰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포세이돈을 나타내죠. 천왕성은. 천왕성이 그 푸른 빛을 띠고 있다 그러죠. 행성이. 그래서 천왕성이 푸른 빛을 띠니까 이제 해왕성이라고 하는데 해왕성은 바로 바다 해자죠. 그죠? 그래서 물을 상징하죠. 포세이돈을 상징하고. 근데 물을 상징하는데 이 사람이 나와 있네. 이 사람 머리에는 할로가 있네. 후광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거꾸로 매달려 있어. 물과 이 사람하고 뭐가 상관이 있을까? 점성학에서 물을 나타내는 것은 별자리로 보면 물고기 자리예요. 그 물고기 자리를 지배하는 것은 예전에는 고전 점성학에서는 그것이 목성이었는데 지금은 해왕성을 거기다 부여해 놨어요. 현대 심리 점성학에서는. 그래서 해왕성을 부여해 놨는데 물고기 자리는 원래 뭐냐 하면 무당의 자리예요. 물고기 자리의 여자는 점성학에서는 처녀 자리와 반대에 있어. 어포지션이라고 하는데 뒤에 반대에 있는데 처녀 자리는 현실적인 여자. 물고기 자리의 여자는 비현실적인 여자. 비현실적인 여자가 곧 무당으로 그려져요. 무당은 뭘 쫓는 사람이죠? 환상과 환청, 환시를 쫓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당이 현실적인 처녀 자리. 처녀 자리는 어제 뭐라 그랬죠? 분석적인 여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분석을 하지 않는 거죠. 뭐로 합니까? 직관으로,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 카드가 바로 할로가 들어오는 순간에 이 사람이 베드로로 바뀌어요. 원래 마르세유에는 이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고 사형수였어요. 사형수.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베드로로 바뀐 거거든요. 성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초월적인 사람들. 무당하고 연결시켜도 이상하지 않죠. 뭔가 신의 계시를 받는 사람들. 그래서 해왕성을 여기다 연결시켜 놓은 거라고. 포세이돈 바다의 신 이렇게 하면은 포세이돈이 굉장히 예전에는 제우스에 버금갈 정도로 제우스를 이겼다고 하기도 해요. 엄청 힘이 좋아요. 근데 힘을 그려놓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뭔가 성자를 그려놨잖아요. 힘을 그려놓지 않고. 포세이돈의 창을 생각하면 굉장히 날카롭고 공격적이죠. 그런데 이건 공격적이지 않잖아요. 오히려 반대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떤 경우는 이 카드를 보고 너는 성자처럼 굴지만 너는 남들을 창으로 찔러. 근거 있죠. 포세이돈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또 쓴다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이네요. 이제 명왕성입니다. 별을 마지막에 얼음별을 발견했는데 이름을 명왕성이라고 붙였죠. 그런데 토성이 고전 점성학에서는 마지막인데 명왕성이 다시 마지막 별이 돼버린 거예요. 현대심리적 점성학에서는. 그러면 토성은 토성대로 마지막이라는 상징이 있었잖아. 감옥. 계속 써요. 근데 또 다시 하나 더 생겼잖아요. 그래서 명왕성도 또 감옥이라고 써도 별반 안 달라요. 죽음이에요. 토성도 죽음, 명왕성도 죽음. 우리가 과학적인 측면에서는 변별을 따지려면 그 규칙이 행평성의 원칙이 있어야 돼요. 1번부터 10번까지 변별력이 확실해야 되는데 중복돼서 나오잖아요. 중복돼서 나오면 뽑힐 확률이 높아요. 죽은 카드가 78장 중에 77장이면 카드 뽑고 죽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징으로 보면 행평성의 원칙이 어긋나는 거죠. 그 과학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허락하고 가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맹왕성은 죽음인데 이 카드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죽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걸로 나와 있어요. 맹왕성은 얼음별이라 사람이 살 수가 없는데 생명이 여기에는 오히려 죽은 사람을 살려요. 반대잖아요, 뜻이. 그런데 여기에서는 살려서 어떻게 하죠? 다시 하늘의 불의 심판을 내려요. 재판을 해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천당에 보낼 거고 억울하게 안 죽고 나쁜 짓을 하고 죽은 사람, 그러나 남들에게는 뭔가 존경받고 죽은 실제로 나쁜 사람은 다시 벌을 받고 죽죠. 더 큰 벌을 받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죽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맹왕성하고 같이 연결시켜 놓고 있죠. 만약에 이 카드도 맹왕성도 죽음이잖아요. 또 맹왕성에는 사람이 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카드를 보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심판, 새롭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내 직관으로 이 사람 오늘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맹왕성에 조금 더 치중한 그런 어떤 해석이죠. 맹왕성을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이 타로 카드에는 성류들이 좀 등장했죠. 그 여사제 뒤에 있는 그 천 휘장에도 성류가 등장했고, 그때 성류는 어떤 성류냐 하면 여자의 성을 상징해요. 수녀가 어떤 사람이죠? 그 수녀 카드를 어떻게 읽느냐 하면 히스테리로 읽어요. 히스테리가 뭡니까? 결혼을 하지 않는 여자의 억압을 상징하거든요. 그게 병이야. 노처녀 히스테리라고 그래서 하는 거죠. 마른 자궁. 그 심리학적으로 마른 자궁이 히스테리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성욕과 관련돼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성류가 다시 3번 여 황제에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임신, 다산과 관련돼서 나왔어요. 근데 맹왕성과 관련된 성류는 어떤 거냐 하면 맹왕성은 지옥의 신 하데스를 상징해요. 근데 그 하데스에게 잡혀간 게 누구냐 하면 페르세포네라고 하는 대지의 딸, 데메트레의 딸이거든요. 그 페르세포네가 하데스한테 잡혀가서 성류를 먹어버려요. 하데스 데메트르가 우니까 오빠 제우스가, 또는 오빠 제우스인데 자기 또 남편이 아니라 애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우스한테 부탁을 하죠. 좀 내 딸을 구해달라. 그래서 딸을 구해들어 갔더니 성류를 먹어버렸네. 그래서 딸을 지하에 6개월, 땅 밖에 6개월 그렇게 산다 이렇게 해서 데메테르가 너무 우니까 이 흉년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모든 작물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딸을 데리고 오니까 6개월. 우리 대지에 6개월은 풍요롭고 6개월은 가을 겨울이더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 페르세포네의 그 상징은 계약이에요. 근데 왜? 성류를 먹었다는 것은, 먹었기 때문에 못 나온다는 건 계약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성류는 뭐냐 하면 이미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 또는 성관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부부의 연이다. 그때의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부부니까 온전하게 떼내올 수는 없어요, 남들이. 그래서 그때 성류는 어떤 계약의 느낌. 근데 어떤 계약? 노예 계약, 잘못된 계약,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맹왕성을 내가 성류로 생각하면 이거 잘못된 계약인데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선생님 여기 계약 없잖아요. 말로서 계약했어. 구두 계약. 마이크가 나오잖아. 나팔이 나오잖아. 그래서 상징을 한 번 더 거기다 엎어줬죠. 그죠? 더 씌워준 거야. 그래서 우리가 타로는 스토리텔링 작업이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이런 어떤 베이스들을 조금 더 알아감으로써 그 언어가 풍부해지고 말가스러워지기도 하면서 한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구체화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좋은 상담이 되죠. 제가 시골에 그 구옥이 하나 있는데 예. 지금 아무도 안 살고 있어가지고 네. 여기 좀 투자를 리모델링을 해서 한 달 살기나 이런 펜션 그 사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예. 잘 될 수 있을런지 예. 이제 시작을 하려고 이제 견적을 하고 있는데 금액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뭐 빚 이자만 나가는 거고 예. 그런 일단 상황이라서. 해도 좋은지 한번 보고 예. 만약에 나쁘면 지금은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 걸려서 하는 거는 네. 어떤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설정을 뽑아볼게요.
겹쳐가지고. 카드는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타로 카드의 결과를 얘기할 때 구체적인 얘기부터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저것이 바로 결정부터 먼저 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상대가 좀 마음이 편하라고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답부터 얘기해 주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지금 카드로 볼 때는 부정적이다. 우리 선생님이 아까 돈이 안 들어가면 뭐 부정적이라도 뭐 별로 괜찮은데 이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좀 부정적이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조금 더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되고 심각한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죠. 내한테 좀 내가 지금 바라는 거죠. 그게 좀 잘 되기를. 그런데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이 바보 카드가 나왔네요. 낭떠지가 나왔는데 거꾸로 나왔으니까 조금 낫기도 해요. 정으로 나왔으면 완전 바본데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거는 별거 아니겠지. 뭐 잘 되겠지. 설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카드를 보면 강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강을 걷는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게 되면 크게 뭔가를 일을 처리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아직까지 해온 거로 보면 강 앞에 서 있어. 잘 해왔어. 지금까지는. 그런데 다시 강을 건너야 되는 건 거꾸로 나왔다는 얘기야, 이제. 이게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도 해결이 된 건 아니야. 강 앞에서 저 강을 건너야 될까? 이게 굉장히 강을 건넌다는 건 시간이 걸리거나 위험을 동반하는 건데 잘 건너면 좋은 거라. 근데 아스팔트를 그냥 걷는 게 제일 좋지. 그렇죠? 말을 타고 달리면 더 좋아. 근데 강 앞에서 서 있잖아. 근데 머리를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은 두통이 있어, 지금. 그거 생각하니까. 물론 우리 선생님들은 안 보이지만 나는 마스크까지 쓴 걸로 보여요, 지금 이 사람이. 근데 이게 거꾸로 나왔잖아. 그래서 우리 선생님에게 이제 오히려 이렇게 되면 부정이 아니다가 아니라 더 부정으로 봐요. 타로 카드의 역은 현재에 있는 개념에 대해서 물음표를 붙이면 돼요. 그 물음표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각도로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더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약해질 수도 있는 걸 심하게 봤느냐? 두 가지 다 부정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라도 좀 좋게 이렇게 나왔으면 또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었으면 이거는 좀 덜 부정일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지금은 아닌 것 같다. 그랬는데 내가 만약에 그런데 올해, 내년, 내후년 하면 올해가 나왔어. 그런데 내가 우리 선생님한테 올해 이제 하세요 하면 이건 모순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카드 배열은 우리 선생님이 그거 언제까지 할 생각을 했어요? 올해 만약에 시작하려고 하면. 예. 그 말이 좀 이상한데 선생님이 나를 눈치 보지 말고 올해 견적을 내서 내년에 할 생각이었어요? 원래? 내년 3월이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그 뭔가 서류 작업은 돈이 들어가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 견적이 들어갔을 때 돈이지. 그러니까 서류 작업은 해도 안 해도 뭐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일을 착수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내년 3월에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내년 3월 안 하면 내년 4월에 해도 되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 하고 싶어갖고. 4월 안 되면 그럼 5월은 어때요? 이렇게 물어. 그러면 그거 두 달 사이에 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게 현실성이 없는 경우가 있어. 자, 이런 사람이 있어. 부산으로 이사 가도 될까요? 안 돼. 남자친구 데리고 가면 어때요? 안 돼. 그럼 걔 데리고 가면 돼요. 그럼 나중에 비누 듣고 가야죠. 비누 데리고 가야죠. 치약 데리고 가야죠. 계속적으로 상황은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생님한테 내가 묻는 거는 집을 뭔가 이렇게 보수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6개월 사이에는 금전적이나 뭐나 많이 좋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내년 말고 내후년을 봐야죠. 2023년. 그렇죠? 그럼 내가 이제 다시 석장을 뽑아서 이게 지금 천이 내가 안 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좀 잡아드릴까? 예. 이렇게 잡으면 좀 예. 샤프하는 동안 이 카드도 제 카드도 아니고
이 카드 잘 안 잡아도 안 되는데 되네. 석장을 뽑을게요.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3년, 4년. 4년은 새로운 착수처가 나왔어요. 그리고 막대기라고 하는 게 원래 토목공사라는 얘기 들어봤죠? 땅과, 그러니까 동전하고 막대기가 놓으면 완전 흙과 막대기잖아요. 그게 토목공사예요. 건축. 막대기는 건축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때 일을 착수한다. 그래서 내 2023년에 하십시오. 2023년 3월 27일 날 하세요. 손 없는 날이야. 팔이 카메라에 나와. 아, 예. 좋습니다. 또 다음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아마 As above, so below라는 말에 대해서 리산 교수님이 설명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평강님이 별의 기와 천인 감흥인가요? 뭐 그것일까요? 이런 얘기 좀 얹어주셨고요. 김나경님이 이제 우리 강의에 감사하시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그러고 우리 동양학과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화이팅이라고 그러고요. 신수정 학우님 현장에 오고 싶다고 그러고 채팅장에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시간 되는 대로 읽고 또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 하겠습니다. 자, 여기 현장에서 또 더 질문 있으면 또 해보시겠어요? 이게 우리가 아주 다양한 특강을 한 건 아니지만 명리와 타로의 상담이 굉장히 흥미롭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 대답하는 방식이 다르구나. 또 어떤 면은 그 상징성을 읽는 거라거나 그다음에 여기도 약간 그런 군배화실 좀 있지 않아요? 카드 이렇게 뽑아가지고 군배화실이 있고 그 자리에 그 카드가 나와 있는 이유를 읽는 것도 좀 감각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이 술수를 공부하는 사람들 공통점도 좀 느껴지는 것 같고 정력을 보시는 것도 굉장히 보통 TV에 뭐 타로 마스터라고 나와서 막 거꾸로는 바로 펴가지고 바로 읽잖아요. 근데 우리 리산 교수님 굉장히 섬세하게 들어가시는 것도 흥미롭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질문을 신수장님이 올리셨네요. 그 전에 내가 하나 질문하고 한번 볼게요. 어제 우리 선생님이 주역점이 잘 맞아요, 타로가 잘 맞아요 물었는데 내가 타로한테 안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쳐보려고. 네. 잡아도 안 되던데. 예. 자, 주역점이 잘 맞아요, 타로 잘 맞아요. 이럴 때는 이자택일의 문제인데 비교 위에 있는 걸 좋게 봐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비교 위에 있는 거는 긍정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좀 더 위상이 높은 것. 자, 그러면 먼저 나는 타로 마스터니까 타로부터 먼저 뽑을게요. 타로. 그 다음에 주역 한번 뽑아볼게요. 주역. 비길 수는 없을 거야. 왜냐하면 똑같은 카드는 없으니까. 타로. 에이스가 나왔어. 근데 거꾸로 좀 나오긴 했는데, 일단 에이스가 나왔다는 거야. 이거네 또. 그런데 이것도 보자고. 주역. 거꾸로 나왔는데 운명의 수레바퀴야. 와. 그런데 10번은 더하면 뭐죠? 1번으로 취급하죠? 누가 이기나요? 우와, 이거는 너무너무 재미난. 진짜 재미난데? 답이 나왔네요. 와. 여기에서도 에이스 1번, 이것도 1번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빅이 나온 거야. 타로 카드는 똑같은 그림이 없는데 우리가 사실상 빅과 같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주는 걸 한번 볼게요. 주역은 운명이라고 하는 게 들어왔는데 조금은 그림이 얘보다는 조금 뭔가 고차원적이야. 좀 복잡한 느낌을 갖고 있고 상징성으로 보더라도 조금 운명이라는 단어를 끌고 들어왔어. 근데 타로는 에이스 1번인데 이 막대기를 쥐고 있는 손은 그냥 바로 찌를 것 같아. 얘는 원만하죠. 얘는 찌르죠. 누가 태부를 푹 찌를까? 예. 누가 더 깊이 고뇌해야 할까? 예. 그러니까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측면의 이점이 있죠. 근데 아까 운명의 수레바퀴 이렇게 읽으면 타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로네요. 놀라운 것을 발견. 놀라운 것. 주역이 타로고 타로가 주역이다. 이렇게도 해석되겠죠, 그죠? 와, 정말 놀라운. 박수.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주역을 갱전이라고 하잖아요. 토라가 갱전이잖아, 토라가.
구약 성서.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이거 주역하고 주역이 78장 중에 어떻게 이게 토라라는 경전이 나왔을까? 놀라운 거죠. 그러네. 이 주역이라는 그 동양의 주역의 그 순환 우리 김한목 교수님 얘기하시는 순환의 그런 모양도 보이고 정말 오늘 근데 이렇게 뽑기도 힘든데 이건 정말 우연성인데 굉장히 의미가 또 많다. 아까 신수정 하고님 얘기하세요. 타짜.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방송이 뭔가 나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딱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신수정 하고님 질문 한번 볼까요? 예. 이거 어떻게 해요? 교수님이 질문을 대신 했죠? 뽑으셔야 되고 제가 읽을게요. 예. 내년에 남편이 국토부로 이직을 준비하는데 가능할까요? 이직 가능한지. 네. 예. 방해물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국토부라고 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은 국토부가 아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국토부라고 했을 때 내가 듣기로는 나는 다 몰라. 타로 마스터는 다 알 수가 없어. 토자가 들어간다고. 땅과 관련된 부수는 맞는 것 같다. 이래 되면 카드에서 개연성은 땅이 나와주는 게 제일 좋지. 칼이 나와준다면 칼은 뭔가 경쟁을 통해서 간다는 건 되지만 땅을 상징하지는 않아. 근데 땅이 나왔는데 그 땅이 안정적으로 있으면 제일 좋은 카드지. 땅은 펜타클이죠. 동전이 나오면 제일 좋죠. 또 메이저 카드 같은 데서는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 또 대지의 신 크로노스, 뭐 이런 카드들이 너무 좋죠. 한번 뽑아볼게요. 국토부로 이동할 수 있는지. 동전이 나왔네요. 이게 마지막에 나왔으면 100%죠. 그렇다고 여기 동전이 나오지 않는다는 법이 없어. 근데 다 동전이다. 이거는 진짜 100% 가는 거죠. 칼이 나왔네요. 이 카드는 실패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카드는 먼저 나왔기 때문에 기대하겠죠. 모든 조건은 다 갖춰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경쟁에서 진 거예요. 내가 경쟁력이 괜히 한 것 같아. 경쟁에서 실패. 근데 마지막 카드를 한번 볼게요. 동전이 나왔어요. 그런데 거지한테 주는데 반만 주잖아요. 그죠? 똑같이 나눠준다 하더라도 반을 주는 거야. 그런데 거꾸로 나왔어. 그러면 몇 프로? 50%죠. 그런데 실패와 같이 나왔어. 나쁜 친구하고 같이 있으면요, 나빠질 확률이 높아. 검은 것에 가까이 가 있으면 먹이 묻을 확률이 높아. 그래서 이 카드는 50%에서 이 카드의 부정을 좀 빼주면 카드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45%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갈 수 있는 확률 45%. 안 된다는 얘기지. 소수점까지 얘기해달라면 해줄 수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나와서 45%. 반올림해서 45%. 자, 질문에 대해서 아주 확률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방해물에 대한 대답도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경쟁 상대. 그러니까 경쟁 상대. 예. 우리 김경재 님이 열정이 가득한 특강을 잘 들었다고 얘기하셨고요. 우리 아까 아마 주역과 타로 그 카드 뽑은 거 가지고 조하윤 하고님이 아주 재밌다고 얘기하셨고, 우리 하나 더 질문을 들어야 되겠네요. 미소진 님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셔플을 무념무상으로 해주시고. 이제 원래 제가 아침에 샤워하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카드가 굉장히 목욕 재개하고. 예, 정갈하게 지금 셔플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비누칠로 팍팍 했는데 오늘 내가. 제갈공명이 지금 뭔가 출전을 하는 기분으로 내가 자, 하겠습니다. 어떻게 질문을 먼저 읽을까요? 예. 셔플 먼저. 예. 네. 자, 질문을 읽겠습니다. 다음 주에 예전에 다녔던 9년간 다녔던 회사에 다시 출근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하는 결정이었나 잘하는 걸까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럴 때는 카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긍정의 카드가 나왔어. 그럼 잘한 결정이라 생각하죠.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잘한 결정인가 물었을 때는 70%의 긍정과 100% 긍정, 70%가 나올 수도 있고 100%가 나올 수도 있어. 긍정만이라는 것으로 답이 되면 가는 건 좋지만 다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야. 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피자집을 해도 될까 했는데 카드가 좋아서 그 피자집을 한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질문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피자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다른 집을 해도 괜찮을까요? 했는데 이 사람은 피자집이 70 나왔는데 다른 건 100이 나왔어.
된장국집은 100이 나왔어. 그러니까 긍정만으로는 좋다라고 말하기 힘들다는 얘기야. 뭔가가 운이 좋을 때는요, 다 좋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걸 해도 잘 되고 저걸 해도 잘 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지금 얘기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집에 있는 게 그래도 더 좋을까? 아니면 나가는 게 좋을까? 비교하고 싶어. 집에 있는 게 더 좋으면 괜히 나가서 돈은 벌지만, 좋지만 집에 있는 것보다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어. 그래서 나는 두 가지를 뽑을게요. 자, 집에 있는다를 먼저 계속 유지한다를 석장을 뽑을게요. 카드를 제가 이렇게 배열을 하는 거는 아무 이유가 없어. 그냥 눈욕이야. 당신들에게 지겹잖아. 계속 석장 뽑으니까. 저 선생님은 석장짜리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또 6장짜리야.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집에 있는다. 봐, 내가 행복하다 그랬잖아. 행복하잖아. 지금 저 타자를 치면서 따질 수가 없어. 말하고 싶은 마음 많은데 다른 사람에게 또 말을 잘못하고 리사한 또 힘들게 하면 자기가 좀 미안하니까 안 하고 있단 말이지. 근데 집에 있는데 이것도 이게 남편하고 관계가 좋은데 지금 이 카드는 뭐냐면 외로운 카드야. 근데 일을 하면 어떨까를 보니까 더 나쁘다, 그지? 근데 이 카드는 부부 관계는 좋아. 자,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야. 여기는 돈의 문제가 있는데 돈으로 보면 이 카드도 일단은 거꾸로 나왔지만 돈의 문제는 좋은 카드야. 이거 돈의 문제는 좋아. 근데 외로워. 집에 있는데 돈의 문제가 좋다라고 하면 돈을 버는 게 돈의 문제가 더 좋지. 원래는 돈이 더 많이 들어올 거 아니야 어차피. 그런데도 돈이 좋다라는 거는 오히려 집에 있는 것이 네가 막 건강상으로든 돈을 아껴 쓰는 것이 더 낫지. 나가서 조금 벌고 더 많이 쓰면 그게 더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는 마지막 카드를 보면 집에 있으면 생활은 괜찮은데 외롭다고 나왔어. 그거는 이제 자기 발전에 대한 욕구도 있겠지.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하면서. 그런데 밖으로 나가면 스트레스에 회사 일에 죽어. 그런데 이 카드로 보면 그래도 즐거워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지금 이 상태가 즐거워요 하면 멘탈이 나가버린 거야. 웃고 다니는 거야, 시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집을 그리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 내 부부의 관계를 오히려 그리워할 수 있다. 남편하고 뭔가의 관계나 내 발전이나 이런 걸 생각하고 나 지금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 하고 나갔는데 오히려 집이 그래도 집에 있으니까 느끼는 거지. 오히려 지금 더 쉬고 하는 게 더 좋다라고 느낄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이 상태 같으면 나는 지금 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 실제로 힘들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그 힘든 걸 넘어서 시작의 단초가 될 수도 있어. 근데 나는 그 단초라고 읽지 않고 왜 이걸 그렇게 읽었느냐. 이 전체를 읽은 거야. 요것만 보지 않고 요걸 같이 봐. 상대, 그 배경, 집에 있을 때의 배경도 같이 감안해서 볼 때는 뭔가 이 사람에게는 행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두 분 다 나왔잖아, 부부가. 그래서 나는 이제 이것을 그리워한다고 읽은 거죠. 좋습니다. 뭐 그렇게 읽을게요. 네, 아주 흥미로운 리딩이었죠. 가영님이 이제 슬슬 마무리를 또 해주시네. 우리 채팅방에. 제주 특강으로 한 해 마무리가 잘 되는 듯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저거 읽으면서 지금 12월이었구나 하고 아차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이제 우리가 한 해 마무리를 준비를 하고 있네요. 제주도 맑음에 푹 빠지고 싶었던 바닷빛, 너무 맑았던 하늘빛도 그립습니다. 자, 좋은 기운 받고 이제 잘 돌아가시라고. 그분 이름이 뭐라고요? 가영님. 가영님 맑은 이 셔츠도 괜찮죠? 우리 조하윤님 많이 제가 이름 본 학우님인데 네 덕분에 활력을 얻고 간다고 그러고요. 이제 잘 마무리하라는 그런 응원의 메시지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 학우님들 또 채팅방에다가 저희 이 특강에 대한 또 마무리도 또 잘해주시고 인사말도 잘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뭐 아쉬워서 질문 있으면 받겠고 아니면 마무리할까요? 네, 또 12시 또 시간도 딱 맞춘 것 같고요. 네,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